안녕하세요, 까칠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시간이 빨리 갑니다. 한 주 한 주가요 엄청 빨리 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날 교육의 트렌드는 학습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온라인 교육은요 상당히 아쉬운 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대학생들이 전체 이번 1학기 온라인 교육을 받기도 하고 사이버 강의 이렇게 들어요. 근데 사실 이게 준비가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1년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아니면 몇 달 전부터 사이버 강의를 준비하고 온라인 강의를 준비해서 강의를 촬영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이것들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2월, 3월 넘어가면서 갑자기 그냥 연기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냥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돼서 그냥 갑자기 온라인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의 질이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불만도 많이 가지고 등록금을 환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제가 봐도 정말 어떤 분들 강의 이렇게 보면요 약간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온라인 교육에는요 약간의 한계점도 있고요,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기술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지금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금도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밖에 할 수 없게 되니까 온라인 교육의 플랫폼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 그리고 이런 원격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투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예,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에듀테크라고 하는 교육과 IT가 접목이 된 이 영역에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받는 교육의 이 경험들이 점점 질이 좋아질 거예요. 만족도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점점 기술을 활용하는 그 빈도와 정도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교육 트렌드가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요 내용을 마치면서 한 가지 좀 보태는 말을 하시는데, 한 가지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홈스쿨링이 좀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저희 집은요 지금 홈스쿨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에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지금 집 밖에 안전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한동안 공부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홈스쿨링을 안 하던 아이들이 어떤 걸 경험한 거예요? 예,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이거를 경험을 하고 여기에 익숙해지면요, 홈스쿨링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던 아이들이 홈스쿨링에 대해서 약간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존에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은 어떻나요? 예, 저희 집이 좀 그렇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너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큰 문제 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왜? 원래 홈스쿨링 하던 집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그냥 늘 하던 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늘 집에서 공부하던 애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다고 해서 학교를 갑자기 가겠어요? 그런 일은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던 애들이 홈스쿨링을 경험하면서 홈스쿨링을 이제 집에서 시작하게 되는 아이들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홈스쿨링을 하던 아이들은요 그냥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계속 그냥 홈스쿨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과정이 확대가 되면요, 이제는 단순히 중고등학교 이 수준이 아니라 대학, 석사, 박사까지도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비싼 등록금, 비싼 수업료 내면서 굳이 오프라인 학교를 갈 필요가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교육 영역에서 나타날 트렌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트렌드는 어떤 거냐면요, 재택근무가 확대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요거는 그냥 조금 뻔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냥 그런 생각은 하실걸요. 앞으로 재택근무가 더 늘어나겠다라고 하는 건 그런 생각은 하실 거 아니에요. 요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재택근무가 확대되는 것에서 파생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 책의 저자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재택근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재택근무하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급격하게 재택근무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재택근무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 직장인들은 어때요?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줄죠. 왔다 갔다 할 때
들어가는 교통비, 뭐 기름값 이런 것도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밥도 사 먹고 뭐 기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비용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출근을 안 하고 퇴근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또 어떤 점이 좋으냐면은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 굳이 사무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실을 운영하려면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월세 나가고 뭐 보증금 나가고 뭐 건물을 사야 되고 뭐 이러니까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일단 돈이 고정적으로 계속 지출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출근을 하니까 당연히 냉방, 난방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도 많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주차도 해야 되니까 주차 공간도 마련해야죠. 사무용품, 뭐 책상, 의자, 뭐 이런 컴퓨터 이런 장비 같은 거, 설비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재택근무하면 재택근무하는 사람에게도 좋고요. 그리고 사용자, 이 회사 입장에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요. 이 재택근무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재택근무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SK텔레콤 직원이 약 4,000명 정도, 그리고 네이버 직원이 약 3,000명 정도가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그런데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특히 이제 SK텔레콤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약 63% 정도가 평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일의 효율성이 좋다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택근무가 앞으로 확실히 빠르게 자리를 잡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재택근무가 확대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서 기름값이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수요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기름값은 앞으로 낮은 가격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냉난방비 뭐 이런 것도 다 줄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전자문서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종이도 덜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와 자원을 쓰는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되고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도 변화가 오는데 쉔커는 6가지 변화를 예측합니다. 일단 쭉 설명을 드리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기업 사무실 수요의 감소, 두 번째는 자영업 가게 수요의 감소, 세 번째는 주택 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의 위험성, 네 번째는 관광 밀집 지역의 부동산 고위험성, 다섯 번째는 업무 공간에 대한 선호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물류 창고 및 유통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 이렇게 6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해보면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기업 사무실의 수요가 줄죠. 건물에 나가는 지출을 이제 기업들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특히 이제 면대면으로 접촉을 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자영업, 이쪽 가게들도 역시 수요가 줄어들 겁니다. 손님이 없으니까요. 지금은 뭐 경기 부양책으로 조금 버티기는 하겠지만 이게 길게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부동산에도 변화가 오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혹은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직장으로 못 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대출금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조금 싼 가격에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급매로. 그러면 주택이 갑자기 많이 공급이 되게 되니까 당연히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미국의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약간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 밀집 지역은 좀 충격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건 뭐 당연하죠. 회복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쪽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다 어렵겠죠. 그리고 업무 공간의 선호에도 변화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건 업무 공간에 대한 선호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주거 공간에 대한 선호가 좀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도심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조금 교외에 있는 널찍한 단독주택이 더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되면요. 더 이상 뭐 서울이나 도심, 뭐 수도권 이렇게 복잡한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을 정하고 집을 구하고 할 때 더 이상 출퇴근 거리를 감안을 해서 집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원격으로 우리가 일을 하니까. 게다가 이제 교육도 어떻게 돼요? 아이들 교육도 원격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혹은 뭐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가 콤보가 일어나요.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합체가 되면은 이게 시너지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굳이 도심에 비싼 땅값을 내고 좁은 집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교외로 떨어지더라도 조금 싼 값에 널찍하고 큰 집을 구해서 거기서 사는 것이 훨씬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왜요? 이제 집에서 일도 하죠. 회사 안 가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원격
일괄적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결국 집이 좀 크고 넉넉한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요즘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집도 아이들이 홈스쿨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결국 집이 좀 좋아야 되겠구나, 집이 좀 넓어야 되겠구나. 왜요?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놀고 뭐 집에서 이것저것 하고 막 그러니까 좁은 아파트보다는 뭐 마당도 있고 좀 널찍한 그런 집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이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창고와 유통센터, 여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더 늘어나고, 그리고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필품과 식품들, 이런 것들을 공급받고 싶어 할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 창고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유통을 담당할 센터들, 그것들에 필요한 부동산이 훨씬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한 내용들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일자리의 미래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유망한 3가지 정도의 직종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교육 영역에서 어떤 트렌드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택근무가 늘어나게 되면서 어떤 변화들이 찾아올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 저도 약간 좀 뻘쭘한 게 있습니다. 민망해요. 여러분들 다 예상하고 있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책을 읽어보시면요, 지금 제가 드린 얘기보다 더 뻔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뻔한 얘기들은 좀 빼고, 그냥 제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정리했을 때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 3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 요 책 한 권만 본 게 아니라 3권의 책을 봤어요. 사실 요 책 한 권만 보면 약간 약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인가 궁금하고 또 알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는 나머지 2권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책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 빅뱅, 뒤바뀐 미래, 이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3권을 읽으실 때는요, 어떤 순서를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요, 쉔커 책을 보세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보시면서 일단 간략하게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시다 보면 약간 아쉬운 게, 이게 너무 미국 얘기 아니야?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째로 보시면 좋은 거는 포스트 코로나를 2번째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의 전문 영역에 대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번째로 보시기에는요, 요 책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경제신문 특별 취재팀에서 요 책을 묶었는데, 아무래도 요 책에 구체적인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국 얘기인데요, 포스트 코로나는 약간 전문가들이 이론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코로나 빅뱅, 뒤바뀐 미래, 이 책은요, 기자들의 글을 묶어서 그런지 조금 더 현실적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 실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권을 보실 때는요, 일단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그리시고, 포스트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빅뱅, 이 책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금씩 챙기시면은 아마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지 약간 감이 조금은 잡히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갑자기 새로운 주제를 하나 들고 왔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주제 급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참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원래 올려야 되는 독서법 영상을 약간 뒤로 미루고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 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인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양질의 좋은 컨텐츠 계속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에 좀 추천을 해주세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찾아올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실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정리하실 수 있으니까 주변의 분들에게 또 추천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SNS를 하신다면 오늘 영상만큼은 좀 이렇게 공유를 해주셔서 널리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기쁜 얼굴로 여러분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